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 비판에 나섰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항의 방문 성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경기도 판교에서 라인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면서 투트랙 공세를 펼쳤는데 조국혁신당에 바라보는 라인 야후에 얽힌 외교적 해법은 무엇인지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영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당선인님. 네. 이게 외교 참사입니까? 라인 사태가? 그 전에 예. 조국 대표가 라인 사태가 벌어진 후에 간 게 아니고요. 예. 3, 4주 전에 우리가 이미 내부에서 논의를 했고 다 다 갈 것이냐 대표만 갈 것이냐 했던 게 지금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연일치다. 이거는 그러니까 라인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럼 왜 갔을까? 예. 이 정부 전반적인 기조가 지나치게 친일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경고 차원과 또 본인의 일종의 개원 전에 결심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겹치는 거 보면 이 자체가 벌써 이 정부 이게 맥락 속에서 이게 분리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계속 일본에 대해서 굴종 얘기를 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 사태 자체와 독도 방문은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 이 전체의 기조와 그에 대한 항의가 맞는데요. 예. 라인 때문에 급조된 계획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라인 사태 얘기 좀 해보죠. 네. 이게 현 정부의 어떤 앞서 말씀하신 대일 외교, 네네. 그다음에 대일 이제 굴종 외교라는 표현까지 쓰여주셨는데 네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당선인도 보고 계십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예. 이게 강제동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강제동원이 강제동원에서 출발한 왜냐하면 라인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는 장애물이라고 봤고 두 정부는 한일 예. 정부가 그걸 치웠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일방적 양보로. 예. 근데 국민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 개선을 책임지고 국민의 반대를 책임진 윤 정부는 그다음부터 일본이 반컵을 채우면 다행인데 그럴 리가 없죠. 외교에서는. 외교에서 네. 이미 기울어졌다면 일본은 계속 공세를 해온 겁니다. 신사 참배 그 공물 바치는 것부터 해서 네. 교과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 자체도 그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윤 정부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면 처음에 했던 것이 잘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치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본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렇잖아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더 어그러지는 거를 어그러지는 거를 예. 왜냐하면 그것이 특히 국민이 반대했던 거라면 예.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약화시키는 겁니다. 오염수 보세요. 오염수 나왔을 때 일본한테 항의하지 않고 누굴 만났습니까? 우리나라 어부를 만났잖아요. 예. 지금 보십시오. 예. 라인 사태면 일본 총무성이 끼어든 거란 말이에요. 예. 이 문제가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문제면 그냥 두든지 네이버를 만나면 되잖아요. 예. 총무성이 닿는다면 우리는 총무성한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네이버를 만납니까? 네이버 만날 수 있죠. 근데 일본 정부하고도 만나면서 만나야죠. 예. 근데 지금 오염수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까, 당선인님?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 때문에 라인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네. 라인 사태 이후에 정부의 좀 약한 대응에는 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 이게 깔렸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둘 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네. 기선을 제압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저는 이게 계속 된다고 봅니다. 예.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 우위를 차지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건 뭐 가정이니까 좀 부질없는 가정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는 못했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네. 그러면 이 라인 사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아니면 소부장이 일어났었잖아요. 비슷한 상태가 소부장이잖아요. 자,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보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왜냐하면 시점을 보셔야 돼요. 예. 지금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 작년 11월이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한 건 그렇죠. 그런데 11월이면 이걸 사태 파악했을까나 안 했을까? 했겠죠. 이 정부는 했을 겁니다. 근데 네. 문재인 정부였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했을 텐데 이 정부는 저는 국정원이나 외교부에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안 올라오면 더 문제고요. 예. 그럼 이 사태 파악을 그때부터 대응을 했어야죠. 두 번, 세 번 나오고 지금까지 문제가 다 사실상에 기울어져 가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저 어제 이제 성태훈 실장이 네. 발표를 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 사고 신고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4월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예. 그러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작년 11월부터 사태 파악하고 예.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 네이버와 긴밀하게 의논을 하면서 대응을 뒤에서 백업을 했다. 뭐 이런 얘긴데요. 아예 우리 만났는데 왜 그러세요 했는데 만나서 예. 뭘 했냐고요. 만나서 그럼 이 사태를 막든지 예. 두 정부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예. 이에 대한 다른 대응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만났다는 사실 자체로 지금 면피하려는 거잖아요. 예. 만났으면 대책이 있어야 하고 일본한테 설득을 해서 여기까지 못 오게 막든가. 그럼 두 국가가 갈등이 나빠졌다면 여기에 대한 국민적 뭐 예를 들어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예. 네이버를 그 사이에 만난다든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나 네. 외교원장을 지내셨으니까 김준영 당선인이 제시하는 이 사태에 대해 해법은 뭐가 있습니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면 안 돼요? 이미 저는 이 담론 나오는 게 좀 이상해요. 뭐냐하면 네이버 측을 만나서 제대로 가격에 나중에 가격 협상 판매도 그러니까 네. 넘기는 것도 하나의 옵션처럼 얘기하는 것도 이상해요. 예. 그다음에 지금 또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 거는 주고 뭐 태국 동남아 거라도 챙겨 이 얘기가 벌써 예. 넘어가는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거는 분명히 왜냐하면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이게 동시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너무 비슷합니다. 틱톡도 똑같이 중국을 쫓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안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인데 이때까지 한미일이 그렇게 하고 한일 관계 개선됐다면 일본은 우리를 지금 적대국 취급하느냐라고 항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예. 만약에 네이버에서 이게 이제 사기업 기본적으로는 사기업 간의 문제니까 네. 뭐 지분 다 팔면 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해서 한 10조 얘기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 저 일본 주식시장 기준 한 8조에다가 경영 프리미엄 2조에서 우리 현금이 필요하니까 10조 받고 그냥 팔겠습니다. 만약에 네이버에서 그런다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예, 사기업 간의 거래니까. 그 전에 근데 사기업 간의 문제인데 일본이 지금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그 말은 예. 일본의 행정 지도가 일본 예. 정부의 행정 지도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기업이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정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노조의 뜻은 경영진하고 다르잖아요. 늘 경영진이 노조나 주주의 뜻을 따라가는 게 노조는 아니잖아요. 앞서 인터뷰에서 네. 매각에 대한 원칙적으로 반대다 이런 입장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자꾸 일본 기업처럼 보이고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이 경영하는 것 같지만 모든 기술 지원을 예.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술자들 어디 갑니까? 고용 불안도 생기는 겁니다. 예. 어제 오늘 아침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많이 이게 반일몰이를 할 일인가 기업의 일인데라면서 개탄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던데 그런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를 자주 내시는데요. 화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개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개탄했다는 게 그런데 아까도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게 뭐냐면 예.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면 맞습니다. 그 말이. 예. 그런데 일본 정부가 개입했잖아요. 예. 그럼 우리 정부도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 해야죠. 자꾸 지금 국내에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일본 총무처에는 오히려 그 조선일보에서 왜 특파원 얘기 나왔잖아요. 오히려 특파원들 모아가지고 해명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니까요. 총무처에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총무처에 한국 특파원들한테 이 상황을 좀 해명해달라. 이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이 단순 항의를 하면 이제 일본 총무성에서 우리가 언제 강제했습니까? 그냥 행정 지도를 했을 뿐이 거기 지분 매각 내용은 없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자본 구조의 변경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예, 그러니까 일본은 뭐 아마 그렇게 해도 빠져나가고 할 건데. 나가겠죠. 그럼 그 이상의 단순 항의 이상의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이 구조 한일 관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구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럴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발언에서도 보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럼 조국 혁신당이나 김준영 당선인이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빠지고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보안 문제로 해결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외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순 항의를 넘어서는
어떤 강력한 행동 여기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대해서 예. 네이버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야죠. 그리고 네이버하고 같이 공동 전선을 해야죠. 예. 지금은 보면 그럼 오히려 예. 네이버 회사의 경영진에게 뭔가를 예. 오히려 우리를 설득시키고 있다니까요. 우리 오염수 때 어부를 설득시키는 것처럼 네이버를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예를 들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간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그 정도는 지금 늦었죠. 왜냐하면 개입했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성도 손을 떼고 손을 뗀 다음에 뭐 예. 기업으로 간다든지 일단은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입에 어떤 형태로 개입해서 뭘 해야 되는지 지금 그 궁금해서. 확실하게 일본한테 정치적 개입하지 말고 보안은 보안 문제로 얘기를 하라. 알겠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실 성태훈 실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니 그건 계획만 얘기하고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왜 일본 정부한테 얘기하지 않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도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우리나라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공식적으로 조치 왜 안 합니까? 일본 대사 조치 왜 안 합니까? 아 그러면 이 상황으로 일본 대사 초치까지 조치를까지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초치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 예, 예. 딱 하나만 가지고도 왜 시장, 왜 기업에 사기업에 예. 일본 정부가 개입했냐는 것을 따져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어요. 보셨죠, 당선인? 네네. 검찰 인사를 딱 보고 드시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일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요. 그게 아니 뭔데요? 검찰총장이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뀐 거잖아요. 네. 그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뭔가 대통령의 측근들을 통해서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네. 이 적극적인 수사에 대한 반대 기조를 보이는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김건희 여사를 소위 말해 지키기 위해서 검찰 수뇌부를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일단은 기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결심과 단호한 의지를 국민한테 알린 거에 대한 그 네. 기조가 일단 변한 거잖아요. 그걸 지휘하던 사람들 다 예. 뺐으니까.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그 바뀌는 것이 대통령실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예. 누가 봐도 그렇게 바뀐 것은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던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다른 방향,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민정수석이 자리가 부활됐는데 네. 이번 검찰 인사하고 그 민정수석 부활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예. 윤 대통령이 장악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면서 이제 법리 검토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오늘 이제 국무회의예요. 네. 그럼 아마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있고 그러면 정말 탄핵 절차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180석, 200석이 되면 200석을 못해서 단일로 탄핵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200석에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사안이 빌드업이 되면 예.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반대 저항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 사안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이 간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거기 김건희 특검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빌드업을 하는 거죠. 이 통치에 대한 이 반헌법적인 행위가 계속 빌드업이 되면 그것이 국민 전체의 저항과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빌드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안이 거부되면 바로 탄핵 사유다 이런 것보다는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다고 바로 탄핵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져 갈 것이다. 예, 저는 빌드업이 될 것이고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예. 대통령이 총선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국정에 대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그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당선인님 이 탄핵이라는 거는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야지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탐탁치 못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탄핵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이 최상병을 탄핵을 탄핵이 아니라 최상병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예. 그 전에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든지 있는 사실을 덮으려고 했다든지 미국의 워터게이트처럼 이러면 그거는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이 거부 자체가 탄핵이 아니라. 아 그럼 예를 들면 최상병 관련해서 수사를 해보다가 그렇죠. 뭐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정죽수 때문에 재의결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야권은 22대에서 다시 발의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네. 그때는 이제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8석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22대에 네. 8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거를 보시면 박근혜 네.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상 민주당 단독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국민적인 저항이나 이것이 정당성이 있었을 때는 반대표가 저쪽에서 합류표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빌드업이라고 말씀드린 그러면 그 빌드업 과정이 지속이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재의결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준영 조국혁신당 당선인이었습니다. 의원님 당선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